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 발표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아니면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함께 미사일도 발사했는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게 무엇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별것 아니라는 반응만 내놓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뜻을 오판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한일 무역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Foreign Affairs에 실렸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상품 보이콧은 수그러들지 않지만 일본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일본인은 한국 상품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두 번째 조 두 번째 토론회의 중심 인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 보여준 어이없을 정도의 무력함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진 못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후보 토론에서 오바마 시대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온 것도 주목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중 모두에게 시험대가 될 선거 캠페인이 오늘 오하이오주에서 열립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자 파웰 피루엣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민주당 후보 두 번째 조 두 번째 토론회는 하루 전날 있었던 첫 번째 조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한 2시간 48분 정도 토론회가 이어졌는데 중심 인물은 역시 조 바이든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였고 물론 주변에 있는 인물들 상당히 토론 잘하고 메시지 좋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민주당 그 후보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어떤 때는 이제 작은 가지를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큰 뭐라고 할까요? 기둥 같은 것을 못 보게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아직은 9월달이 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8번 정도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가 더 남았는데 바로 앞에 열리는 것은 9월 12일과 13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민주당 후보들의 그 확고한 그런 그 정책 내지는 공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위기 정도를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은 사실은 한국 국방부의 발표가 잘못된 것 아니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는데 국방부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보도고요. 왜냐하면 노동신문이 8월 1일, 오늘 미국 8월 1일입니다만은 미국은 어제가 8월 1일이죠. 이런 그 사설 비슷하게 이번엔 좀 습니다. 한 페이지짜리인데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탄도 미사일 2번을 발사했다는 그게 탄도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신형 그 새로운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7월 30일에 새로 개발한 그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다. 대구경 그 조종 방사포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누가 동행을 했고 누가 맞이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군 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 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문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험 사격을 통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적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새로운 무기가요, 이 적이라는 게 한국,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설명 안 들어도 아는 내용이지만요. 미국만을 공격한다면 이제 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이어야지 되는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그 한국이 잘못 알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 테스트의 부분에 이 탄도미사일과 같은 그런 테스트도 포함되었어야지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최근 그 북한의 라켓 발사 그 고도가 높고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주 탄도미사일로 오인되기는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단거리 시험이 큰 위협이 아니라고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일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가 서울에서 남쪽으로 4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그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같은 것들이 정밀도가 뭐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보다도 좀 그 싼,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서울이라든가 남한을 타겟으로 한, 그 남한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미군이 포함되니까 미국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무기들을 판문점 가까이에 배치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핵탄두 개발을 하기 전에 북한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뭐 불바다, Sea of Fire로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 그 신형 무기,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했다는, 이게 바로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서울이 한 인구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북한이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4월 달 이후에 5번이나 이런 무기의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더 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미사일 테스트가 됐던 어떤 신형 무기가 됐던, 최근에 뭐 새로 잠수함도 만들었다고 하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노동신문, 중앙통신, 또 심지어 우리 민족끼리까지를 포함해서 북한 매체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고 선전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나를 봐도하지 않아, 나래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small weapons, 작은 무기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는 이거는 아니다. 만약에 경고를 한다면 북한이 이 정도로 자주 테스트를 못한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은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행위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판타스틱한 케미스트리만 선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요. 좀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던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이제 곧 트럼프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다 괜찮다고 하고, 존 볼튼도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제 이제 이게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건 뭐 김정은이 우리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 회담할 때 그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만 일단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존 볼튼도 말을 했지만 그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오늘 날이 밝으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지난번에 그 외무성의 리용호가 말을 했었죠. 그럴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도 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반응이 북한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가 보지 하고 뭐 레드라인을 미국에 정한 것보다 더 이제 더 멀리 잡아서 이제 뭔가를 잘못하는 행위를 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운플레이만 하면서 좋은 관계다 하고 본인의 외교 정책에서 지금 성공한 게 없는데 유일하게 뭐 시그니처처럼 돼버린 이 북한과의 협상을 구하려는 의도로 지금 계속 이 정도로만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베네핏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어제 아마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전혀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그제 있었던 민주당의 그 후보, 1차 그룹의 후보 토론회에서 뭐 이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팀 라이언이라는 그 민주당 후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까지 가서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인데 그 파워풀한 사람하고 사진 찍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 얘기를 팀 라이언의 하원의원의 얘기를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게 잡지 애틀란틱의 주장 내지는 보도였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매체의 보도를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이트 뉴스 같은 경우는 뭐 그 매체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 정도만 전해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장이라는 말까지 들어갈 때가 있고 뭐 해설이라는 말도 여러분들께 드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잡지 애틀란틱의 경우는 굉장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어떤 매체보다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북한에 가서도 취재를 하고 특히 오늘 제가 좀 전에 전해드린 이 기사를 쓴 우리 프리드먼 씨가 뭐 한국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극박하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는 바로 이 점이죠. 뭐 날이 밝으면 강경화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가 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만나고 또 일본의 그 관방장관도 만나고 해서 한미 무역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 그 대표들이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이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본의 정치인이 그야말로 퇴짜를 놔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고 이 상황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무장관을 먼저 만나고 또 이제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중재를 하겠어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 자체가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 마찰을 중재를 해서 이걸 끝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많아집니다. 오늘 그 Foreign Affairs의 2명의 공동 기고가가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은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또 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파운데이션도 맞습니다. 멤버고 그 셀레스티 알링턴 그리고 앤드류 여라는 이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 같죠. 카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가 울타리를 고치기 위해서 울타리라는 표현은 뭐 한국과 일본이 그 이웃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도저히 이 두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나서야지 된다고. 사실은 이 Foreign Affairs라는 잡지를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외교에 관한, 외교 정책에 관한 잡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분들이라면 또 오늘의 미국의 청취자분들이라면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어떻게 한국의 대법원에서 징용배상 판결을 하고 그 뒤에 일본이 한국의 어떤 그 수출 중요한 품목을
뭐 규제를 하고 또 이제 오늘 연기될지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색 국가, 저는 백색 국가라고 부르면 좀 이상해서요. 왜냐하면 뭐 탄저균, 무슨 가루, 파우더처럼 생각이 돼서 화이트리스트, 우호국으로 대우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빼겠다는 것, 이런 것. 그리고 한국은 또 일본과 정보 공유하는 것을 우리 뭐 없앨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라는 게 1,300명이 원고였고 소송은 한 20가지 정도가 뭐 막 얽혀 있고 또 일본 회사가 70군데나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이 이 같은 반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각해서 그냥 놔두면 세계 경제에 큰 해가 되고 무엇보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북한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정책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일본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뭐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지형적인 문제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도 다 함께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함께 뭔가를 그 동의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 정도로 어긋나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나라 전부 민주국가고 개발국가고 경제적인 협력도 하고 있고 공동의 위협이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공동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동맹인데 1965년도 아무리 국교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진보냐 보수냐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뭐 이런 문제 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예전처럼 일본과 전혀 뭐 경쟁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한번 해볼 만하다 하니까 또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인의 80%는 아베 신조를 안 믿고 또 일본인의 71%는 아베 신조가 한국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고 17%만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와 정치 리더가 단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는 어쩌면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대통령에게 정치 리더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날 풀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개입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미국 경제도 위험이 된다는 거죠. 애플도 한국과 일본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특수한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꺼리면 또 그 물체를 가지고 삼성에서 뭔가를 만든 것을 애플이 사서 애플의 상품을 완성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야지 되는 이렇게 딱 그 공동적인 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애플도 빨리 풀어라 하는 거잖아요. 미국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공급망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베이징과 평양은 지금 가까워지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한일 간의 무역 관계를 푸는 것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주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거나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회의감을 느끼지만 그래서 아마 글을 이렇게 썼을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뭐 정책 내지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나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그런 상품이죠. 뭐 정치인도 다 상품을 내놓고 유권자에게 저 사주세요 하는 거니까요. 그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것이다 하는 게 Foreign Affairs의 공동 기고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매운동 하는 것이 애국심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좋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뭉치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뭉침이 실제적인 효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미국은 좀 멀잖아요. 한국 그 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 아니죠.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경제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어제 있었던 미국의 2차 민주당 후보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을 들려드릴 텐데
참 재미있었던 것이 본질보다도 어제는 주변 것들에 신경을 더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니까요.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요. 정치적인 경력도 처음에 딱 무대에 좋자고 한 얘기예요. 키드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카멜라 해리스 여간 아니에요. 이 사람 부통령이잖아요. 부통령이 상원의원보다는 높죠. 그런데 토론하면서 몇 번이나 계속 상원의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아니 여기에 또 왜 미셸 오바마가 나오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했었던 그 정책 같은 것도 상당히 비난을 받았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하면은 그 특징이 작은 정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개입하지 않고 경제를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맡기게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민주당 하면은 사람들의 그 최저의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좀 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 하기 때문에 이민, 뭐 범죄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종과 관련해서 있는 얘기죠. 어제 10명의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토론회 하는 것 보니까 그런 적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과반수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코리 부커 같은 사람, 카멜라 해리스 같은 사람 흑인으로 구분되고, 카멜라 해리스는 엄마는 인도계고 아빠는 자마이카지만, 그리고 또 그 여러 그 의원들이 또 히스패닉계도 있었고요. 전 주택부 장관 이런 식으로 5명은 백인이고 5명은 백인이 아니었고, 여성이 몇 명이 있었나요? 어제 카멜라 해리스도 있었고 2명, 3명? 3명이 어제 그 10명 가운데서 여성 그 후보였고요. 이렇게 좀 다양성, 이게 바로 또 인종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어제 그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는 여론이 가장 많고,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사람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내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어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민 같은 것이요. 어떤 시위대도 시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시절에 1기, 2기가 있었을 때 임기 1기에 추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같은 기간에 추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도 오바마가 반이민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을 이민 문제를 뭔가를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그 당시에 추방을 했었을 때 뭐 범죄자가 아닌 이런 사람을 추방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좀 효율적으로 뭔가를 집행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임기 2기에 들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그 애를 많이 썼지만, 임기 첫 번째는 이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뭐 인종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계산보다 훨씬 나쁜 경제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을 백악관에 들어가고 알았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부시 대통령 때 이미 통과가 돼놓은 too big to fail 해서 자동차 회사들에게 뭐 경기 부양책 주고 하는 것으로 4년을 거의 다 보내다가 임기 1기 때는 이민자들, 그 범죄자들 내보내고, 그리고 임기 2기가 들어서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지? 엄마 아빠 따라와서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미국에 어릴 때 왔거나 해서 뭐 조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해서 그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 낙하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제 그 후보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그 시위한 사람도 있는데, 그 오바마 시절에 그 추방을 많이 했다고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번 2018년 중간 선거에서 헬스케어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뭐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for all이라고 해서 오바마 케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것을 들고 나오니까 이제 조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해서 가야지 된다 하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오죽하면 오늘 그 전에 공화당이었던 조 스카보로가 MSNBC의 모닝조의 진행자가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트럼프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만 좀 해. Give me a break.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죽이기였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종 문제로 카멜라 해리스에게 정말 아주 그 험하게 당했고 답변도 제대로 못했고 어제도 저 사람이 지금 확신하고 하는 얘기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서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고요. 굉장히 아무튼 그 비난을 그 받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나오는데 첫 번째 조 바이든 부르고 두 번째 카멜라 해리스를 불렀어요. 지지율 그 순서대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조 바이든이 먼저 나와서 걸어 나오는 카멜라 해리스를 보고 씩 웃으면서 아주 그냥 좋게 오늘은 좀 살살해. 좀 나 좀 봐주라. Go easy on me. 그 다음에 kid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Go easy on me, kid.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별로 조 바이든에게 다른 뭐 코리 부커가 나올 때는 막 허그하고 하는데 조 바이든이랑은 딱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인사 안 하더군요. 건너뛰더군요. 그런 식으로 했고 바로 토론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받았죠. 카멜라 해리스로부터. Unfortunately, Vice President Biden, you're just simply inaccurate in what you're describing. The cost of doing nothing is far too expensive. I'm going to go back to Vice President Biden. You do nothing. 네,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것이고 조 바이든은 헬스케어만 공격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든을 공격한 카멜라 해리스도 바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1,500명이나 마리화나 관련으로 감옥에 보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요. Kamala Harris said she's not trying to restructure society. She put over 1,500 people in jail for marijuana violations and then laughed about it when she was asked if she ever smoked marijuana. She had a police department when she was there. 네, 조 바이든도 같이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그 사이사이 공격을 여러 가지로 받는데 반격을 그래도 제법 잘했습니다. You want to compare records, and frankly, I'm shocked that you do. It looks like one of us has learned the lesson. 코리 부커가 공격했던 것이고요. 범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 바이든은 공격받을 만한 게 많죠. 아주 수십 년 동안이나 상원 의원하고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상원 의원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뭐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백인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던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Answer my question. What did you mean when you said when a woman works outside the home, it's resulting in, quote, the deterioration of family. Mr. Vice President, you want to be 네, president? 그게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 뉴욕의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여권에 대해서 이 백인 올드한 남자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은 뭐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한 얘기예요. 뭐 가정이 뭐 무너진다던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And I don't know what math you do in New York. I don't know what math. 그랬더니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부터 계속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 때리기를 계속 하다가 함께 시위대도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That puts working people first. Thank you, Mayor de Blasio.
네, 에릭 가너라는 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나 숨을 못 쉬겠어라고 한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블랙이요. 이 사람 2014년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백인 경관이 아무런 죄를 받지 않고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요. 그런 아주 그 자유롭게 경찰국에서 일은 조금 바뀌었지만 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에게도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오바마 시절에 그렇게 이민자를 많이 추방했어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 후보들끼리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 의견 일치는 없었습니다. I think that folks are making a mistake by not pursuing impeachment. I just want to make sure whatever we do doesn't end up with an acquittal by Mitch McConnell in the Senate, which it surely 어차피 would. 상원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원에서 어떻게 하던 That he had been acquitted 탄핵에 by the United 대해서 States 그러니까 Congress. 하지 We 말자는 look 얘기고 back in history at what happened whe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arted acting more like an authoritarian leader than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The question is what will we have done? And I believe the Congress should do its job. 이 사람은 의회에서 할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코리 부커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의 경우는 결국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일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요. 어떤 후보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지금 백악관에 들어앉아 있다라고도 했고요. We have a predator living in the White House. We can no longer allow a white nationalist to be in the White House. White The first thing that I'm going to nationalist. do when I'm president is I'm going to Clorox the Oval Office.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때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부 장관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dios to Donald Trump. 어제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잘한 사람들 많지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코리 부커도 잘했지만 그리고 이 여권에 대해서 그 바이든에게 당신 예전에 그랬어. 40년 전에 뭐 이런 얘기했었던 크리스틴 길브랜드 뉴욕의 상원 의원도 잘했고 또 어제는 빌 드 블라지오도 잘했고 워싱턴주의 주지사인 제이 인슬리도 뭐 잘한 부분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주당 강한 이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약해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중요한 사람은 조 바이든이고 지난번보다는 잘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앤드류 앵도 잘했고요. 앤드류 앵도 이 사람은 뭐 초지일관 빈부격차를 줄여야지 되고 뭐 일정 나이에 누구에게 돈을 얼만큼 줘야 되고 하는 것이었고 콜로라도주의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도 괜찮았고 아무튼 어제는 코리 부커가 좀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에 음성도 좋고 무대에서 그런 은사 같은 것을 타고났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지만 본인의 시그니처 팔러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다음번 9월 12일과 13일 휴스턴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대결을 할 때의 그 지지율이 2% 돼야지 되고 기부자가 13만 명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7명만 여기에 충족되거든요.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코리 부커, 피트 부리저지, 비토 오로코 이 정도 사람인데 그 사이에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드디어 민주당으로서는 235명 하원의원 가운데 118명이니까 그러니까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테드 더치 의원이 하원 의원이 선 센티넬에 기고문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지 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탄핵 조사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도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내린 것이 이자율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국 사람들의 일본 상품에 대한 보이콧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보는 시각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자율을 내렸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은데 투자가들은 더 많이 하지 그랬어? 더 많이 하지 그랬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자체가요. 그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잖아요. 그 파웰의 피루엣, 발레할 때 오드리 헵번이 검은색 그 발레 옷 입고 발레 슈즈 신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한쪽 발로만 서서 한쪽 발은 이렇게 보통 무릎 있는 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빠르게 돌잖아요. 그 김연아가 스케이팅 할 때 막 이게 빠르게 도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발레의 피루엣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무역 불균형, 또 무역 전쟁, 또 인플레이션은 왜 그렇게 안 오르는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0.25%포인트를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가 확장되는 것을 지탱하려고 연방준비제도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예상을 다 했었던 겁니다. 0.25%포인트. 그런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제가 확장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도 돈을 좀 쓰고 있죠. 코리아타운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쓴다고 하는지도 이게 참 갭이 있습니다. 큰 비즈니스 업계는 비즈니스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고, 제조업 지수가 조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런 것. 게다 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가라앉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해서 이제 그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조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불편할 정도로 약합니다.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그 이자율을 결정할 때 많이 그 보는 아이템이죠. 6월 달에 1.6%밖에 안 됐으니까 2% 그 목표라고 할 때 1.6하고 2%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힘든 것이고, 올해 또 그 뭐 2번 내지 3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전문가도 있었는데, 발표하기 전에는요, 이자율 발표하면서 이자율 발표보다도 그 뒤에 설명이 더 중요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올해 이자율 더 이상은 인하 안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전문가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콜린 파웰이 아니라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데이터라든가 위험 요소 같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자율을 더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 내 업체에 투자를 해 마라 했었던 뭐 투자가들이 실망했으니까 뭐 주식시장도 별로였고요. 해서 모두 환영하지는 않았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투자가들 기대에 못 미치면은 그 투자가들이 그냥 별로 반응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반응을 하잖아요. 게다 대고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달러가 계속 강한데, 이 강한 달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골치 아픈 일이죠. 지금처럼 중국과 무역 전쟁하고 일본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남미, 멕시코, 캐나다, 유럽과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물건을 사고 돈을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데, 달러가 강하면 많이 못 사가잖아요. 수출업자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어제 그 크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크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더 팬시한 그 발놀림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또 다른 나라의 그 중앙은행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해서 파웰의 그 피루엣이 더 세련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상품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AP통신이 보도하기를 일본 상품 보이콧 하면은 제일 먼저 아사히 맥주 나오죠. 유니클로가 나오고요. 옷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요즘에 그 애국심이라는 게 반일 감정,
있는 것, 그리고 일본 상품을 보이콧하는 것, 이게 이제 애국심으로 표현된다. 물론 일본 상품을 보이콧하고 반일 감정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에 하고 있는 그 조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뭐 TV,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기타 등등.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일본에서의 어떠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80%의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일본 상품 사기를 거부한다. 심정적으로 하는 게 AP통신의 보도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일본 여행 가는 것 캔슬했다고 그것도 벌금을 135달러나 물고 비행기 티켓 캔슬했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그런 여러 내용이요. 하나 여행사를 통해서 뭐 또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것도 전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또 어떤 그 마켓에서 농협 하나로 창동점은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No selling, no buying. Made in Japan, 보이콧 저팬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네요. 한국 마켓인데도 과거에는 한국에서 일본 상품 보이콧가 있었을 때 오래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오래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같은 국민들이 하는 그 보이콧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 지난번에 블룸버그 뉴스인가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그 의존도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다음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걸 다 이제 일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뭐 관련돼서 그 고용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지적이 됐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뭐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한다던가 문화 상품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만화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한다는데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그 도쿠치 미사키 14살 중학교 학생이군요. 도쿄 북쪽에 있는 사이타마에 있는 나는 BTS 너무 좋아하고요. K-pop 너무 좋아해요. 난 지금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일본에선 이런 뭐 반응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가운데서 아사히 맥주 너무 좋아하고 스시 뭐 소바 좋아하는데 지금 다 못 먹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해서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내 평생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나빠 보기는 처음이다 하는 어떤 한국 사람의 말도 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로 갑니다. 지난번에 캐롤라이나 주에서 send her back 이게 있었잖아요. go back, send her back. 그 이후에 있는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오하이오주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9포인트 차인가로 이겼었거든요. 오하이오도 뭐 레드 스테이트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할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민주당이 예비선거할 때 특별하게 뭘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제는 CNN에 그 사회를 봤던 댄 레먼 이 사람 블랙이잖아요. 이 사람 뭐 가장 dumbest man on TV.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바보 stupid 가로 열고 stupid이라고도 했어요. dumb and dumber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치 자신의 단어인 양 자신의 말인 양 그대로 dumb and dumm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더 덤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사회자를 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군중들은 또 어떻게 반응한가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한가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명도 못 붙일 테고 논리적으로 말도 잘할 미셸 오바마밖에 없다 하는 마이클 무어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필름 감독은 그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의 비영리 재단과 스페인의 그 과학자들이
제재가 좀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나중에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심장, 눈, 뭐 췌장 이런 것을 이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인간 원숭이 강혜신이었습니다.